1994년의 이야기입니다. 산업연구원이 연구를 했어요. 이런 경고가 30년 전에 나왔는데 왜 아무도 준비를 안 했었던 것이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다시 저희 제로 에너지 바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시고 10월의 핫 이슈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특별한 그 핫 이슈가 뭐냐? 탄소 국경 조정, 영어로 CBAM 혹은 CBAM이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제도에 대한 설명은 오늘 손님한테 직접 듣기로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기후기사 제일 잘 쓰는 일타 강사와 같은 그런 분입니다. JTBC의 박상욱 기자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JTBC 박상욱입니다. 탄소 국경 조정제도 얘기할 건데요. 일단 CBAM이라고 할까요? CBAM이라고 할까요? 그냥 CBAM이라고 하는 게 나올 CBAM이요? 수도. 너무 CBAM 너무 긴 거 아니에요? 굳이 줄여 말하는데 이유가 있는데. 그래요? 예. 이 제도에 대해서 아마 모르시는 분은 또 전혀 처음 듣는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개념을 설명을 해주시되,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가 탄소를 배출할 때 비용을 물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배출권 거래제나 뭐 탄소세나 이런 것들. 이게 왜 여기에 국경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좀 새로운 거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구가 갈수록 뜨겁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온실가스고, 그런데 또 이 온실가스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산화탄소이잖아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할 때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온실가스, 이 이산화탄소의 가치는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가 않았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거래를 하는데, 그 거래 결과 제3자,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그 과정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로 영향을 받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지금의 온난화 같은 것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성에 의한 시장 실패를 어떻게 하면은 보정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완화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탄소 배출에 대해서 비용을 기업들이 안 내니까 그거 너네 어떻게 비용을 내게 할까,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 제3자까지 모두가 겪는 이 피해에 대해서 비용을 산정을 해서 그 비용을 가격에 반영을 시키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환이 앞서 이야기하셨었던 탄소세 같은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는데, 탄소세는 국가 내의 세금이라면 CBAM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한테 매기는 거란 말이죠. 유럽 영내에서는 이 탄소세가 굉장히 일찌감치부터 강력하게 도입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비용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유럽 내에선 사실 생산 단가가 높죠. 인건비도 높고 뭐 토지 임대료도 높고, 반대로 이렇게 탄소세도 안 내는 나라가 저렴한 인건비와 기타 저렴한 상황들을 무기로 해서 수출을 한다, 유럽 시장에. 그러면은 유럽 영내 제품들은 아무런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 탄소세를 물리지 않은 나라에서 수입할 때 그럼 너희도 우리나라에서 반영하는 탄소세만큼 이걸 물리자. 그러면은 유럽 영내에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최소한 보정은 해주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름이 보정하고 조정하는 것이다 보니까 탄소 국경세라고 하는 게 아니라 카본 보더 어저스먼트 메커니즘이죠. 탄소 국경 조정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가 이제 EU고 제가 EU에서 기업하는 사람인데, 내가 하려고 봤더니 여기는 인건비도 비싸, 뭐 임대료도 비싸, 다 비싸고 한데, 보니까 막 탄소 관련해서도 막 배출권도 사라 그래, 뭐 탄소세도 내라 그래,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나 그러면 저기 어디 다른 동남아나 어디 가서 해야겠다라고 해서 여태까지 그렇게 많이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뭔가 이제 제조업 기반 이런 것도 없고 막 하다 보니까 유럽에서 다시 동남아나 이런 나라들한테 좀 그들이 배출한 탄소에 대해서 어떻게든 비용을 물도록 하려고 하는 게 이제 CBAM이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탄소 누출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탄소가 카운트되지 않는 것, 어디에서 얼만큼 빠져나가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가격 역시 비용 역시 제대로 매겨지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탄소 누출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간 풍선 효과처럼 유럽에서는 타이트하게 했더니 막 딴 나라 가서 막 탄소 배출하면서 물건을 그러니까 만들어내니까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 한다. 명분은 참 그럴싸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10월 이번 달에 핫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핫 이슈인가요? 일단 2023년 10월이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건 이 CBAM이 본격적으로 시범 도입을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이 CBAM이라는 것이 도입할 거야 라고 이렇게 공개가 된 것은 2021년 7월의 일이었습니다.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거 제대로 시행 못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결국엔
시작을 하게 됐고 그게 바로 이번 달부터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시범 도입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비용을 물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럽으로, EU로 수출하는 사람들은, 수출업자들은 반드시 자기들이 수출하는 제품이 얼마나 만큼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자기 나라에서 얼마나 지불을 해왔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먼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 중에서는 생산할 때 코스트만 따졌지, 원재료비가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고 돈으로만 계산을 했었지, 제조 과정에서, 생산 과정에서 이거 이산화탄소 얼마나 뿜어냈지 계산하지 않았었던 기업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범 도입을 하게 된다면 일단은 이 요소는 최소한 갖춰야 되기 때문에 기업 스스로 내가 얼마나 뿜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는 신고를 넘어서 진짜 비용을 물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범위 또한 지금은 이제 대상이 되는 품목이 6가지인데요. 뭐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그리고 뭐 비료, 전력, 대표적으로 탄소 집약적인 그런 제품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이 CBAM 제도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이제 자기 제품이 얼마나 배출됐는지 이런 거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의무가 있는데 안 하면은 이제 그거는 벌금이 있는 거죠. 그렇죠. 단순히 보고를 안 해서 벌금을 내는 것을 넘어서 결국에는 수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아예 파악하는 작업을 안 해서 보고를 못 하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이제 해외에서의 기업 활동 자체가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제품 안에 함유된 탄소가 얼마가 되는지를 잘 측정하고 보고를 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탄소 측정이라는 게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잡고 있나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 배출의 범위를 스코프 1, 스코프 2, 스코프 3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3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스코프 1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하면 제철소다라고 한다면 제철소 내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실가스, 직접적으로 굴뚝을 통해서 나오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스코프 1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스코프 2 같은 경우는 간접 배출인데 말 그대로 담벼락 바깥에서의 배출이죠. 그런데 대표적인 예가 이제 전력 사용에 따른 배출량을 스코프 2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스코프 3 같은 경우도 간접 배출인데 이건 또 이제 기타 간접 배출이라고 합니다. 전력 사용량만 해도 오케이, 간접인 건 알겠어. 근데 직접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스코프 3는 그거보다 더 간접적인 배출입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예를 들면은 제품을 생산할 때 이 원료, 원재료 이거 만들 때, 이거 생산할 때, 이거 공급받을 때 얼만큼 배출했니? 임직원들이 자동차를 타든 기차를 타든 버스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출장 다닐 때 그러는 과정에서 얼만큼 배출했니? 와 같은 정말 기타 간접 배출들을 다 이제 스코프 3로 하는 것이죠. 운송과 판매 과정뿐만 아니라 이 스코프 3에는 이 제품을 판매해서 소비자가 사용하고 그 사용한 제품이 폐기되기까지, 그러니까 한 제품의 생애주기 전체를 포함하는 배출량까지도 스코프 3는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CBAM 같은 경우도 이런 스코프 1, 2, 3를 모두 반영을 합니다만은 일단은 현 시점에서는 스코프 1은 확실히 전부 다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스코프 2와 스코프 3 같은 간접 배출 같은 경우는 일부만 일단 시범적으로 반영을 하는 것을 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만 반영을 하는데 이제 이것도 점차 계속 다 넓혀가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실제로 좀 업계나 정부에서 어떻게 지금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실제로 뭐 정부 준비 상황 혹은 뭐 기업들 대처 능력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참 기업 입장에선 정부를 탓하고 싶을 거고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기업 탓도 저는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거든요. CBAM이라는 이름이 공개가 되고 이 제도가 예고됐었던 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1년의 일이고 그런데 그 이전부터 비슷한 거에 대한 경고는 계속 있었단 말이죠. 뭐 가장 더 가까운 예로 찾아보자면 2019년만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 선언을 하기도 전이죠. 당시엔 이제 프랑스가 국가 차원에서 탄소 국경세를 논의하겠다,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나라의 반응은 뭐였냐면 이거 레토릭에 불과하다. 절대 실행할 수가 없다. 라는 것이었거든요. 취재를 해보니까 이런 경고, 그러니까 프랑스가 탄소 국경세를 검토하겠다라고 했었던 것보다 훨씬 이전에 앞서서 이미 비슷한 전망이 예측이 나왔었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이 필요하다, 대책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경고가 이미 나왔었어요. 어떤 거였냐면요. 1994년의 이야기입니다. 산업연구원이
연구를 했어요. 어떤 걸 1994년이요? 네. 1994년이면 교토의정서도 훨씬 전인데? 그렇죠. 아, 정말요? 그러니까 이때 산업연구원이 어떤 걸 연구를 했느냐 이제 주요 내용들을 제가 좀 적어왔는데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유럽과 미국, 일본 등이 탄소세를 도입하면 우리나라는 매우 큰 타격을 입는다. 어느 정도냐? 선진국들이 자국 내 탄소세를 부과했을 때 자국 상품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상계관세나 국경세 등을 부과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부과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15개 주력 수출 상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자동차, 석유화학, 전자제품 이런 것들의 수출이 연 16.3억 달러가 감소할 수 있다.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상계 관세의 총액이 3.6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었습니다. 30년 전 이야기인데 사실 2023년에 나온 연구 결과라고 봐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주력 상품도 달라지지 않았고 네. 이 탄소세, 탄소국경세에서 탄소국경조정으로 이름은 바뀌었지만 내용이나 뭐 기본적인 아이디어 자체는 바뀌지도 않았죠. 그런데도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요번에 CBAM이 2021년에 처음 발표되고 요번에 새로 시행되고 할 때마다 꼭 마치 뭔가 날벼락이 떨어진 것처럼 대응을 하는 거,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건 사실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경고가 30년 전에 나왔는데 왜 아무도 준비를 안 했었던 것이냐. 또 재미있는 게 이 산업연구원이 이름도 안 바뀌었어요. 여러 국책 연구기관들이 뭐 정권에 따라서 혹은 뭐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는데 산업연구원 이름도 그대로인데 이 산업연구원이 그로부터 30년 후인 2022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또 결국에 탄소 국경 조정에 따른 우리나라 수출 상품에 미칠 영향을 또 보고서를 그래요? 냈어요. 제목 바꾸고 뭐 약간 세율이 달라졌겠죠. 탄소 가격이 달라지고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똑같은 보고서를 또 낸 겁니다. 근데 뭐 30년 전 경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아리백 같은 경우 이건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자꾸 부인하려고 하는 일군의 또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저쪽에서. 너무 많은 걸 기대하는 건 아닌가. 이제 철강 얘기 나온 김에 근데 지금 그 6개 항목 중에 우리가 사실 지금 당장 우리한테 좀 영향이 있을 만한 건 사실 철강이잖아요. 결국 이제 수출할 땐 중요한 게 비교 우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다른 우리 경쟁국과 비교해서는 그래도 여전히 가격 경쟁력은 갖고 가지 않나. 우리는 배출권 거래제도 이미 있고 어쨌든 뭐 포스코나 현대제철이나 다 뭐 한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발등에 불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비교 우위에 있다손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성격 자체가 역내에서 저탄소 감축 노력을 보호해주기 위한 성격이 있다 보니까 그런 성격의 정책의 모두가 사회적인 합의를 이뤘다라고 한다면 유럽 이외의 다른 수출국들과의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는 것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결국에는 그러다 보면은 조정 비용을 줄여나가야 할 텐데 이 조정 비용을 줄이려면은 이때부터는 사실 기업의 손을 넘어서는 부분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협상력. 그렇죠. 협상력도 필요하고 이제 조정 비용을 줄이려면은 국가와 국가 간의 협상을 통해서 그 비용을 낮추는 방법도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배출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아니면 배출권 가격을 유럽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올리거나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기업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부가 나서서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에너지 전환에 나서야 되고 그래야지 이제 일단 스코프 2 배출량이 확 줄어들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감축 노력에 대해서 우리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2026년이 멀지가 않았잖아요. 맞아요. 사실 2년 남짓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건데 과연 정부가 2년 사이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변화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왜냐면은 에너지 전환도 사실 예를 들어서 전향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 늘리겠습니다라고 한들 실제로 발전소가 지어지고 그게 우리나라 에너지 믹스에 반영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R&D도 갑자기 어느 날 R&D 지원액을 규모를 예산을 뭐 한 2배, 3배 늘리겠습니다라고 한들 그 돈이 투입돼서 R&D의 성과가 나오기까지도 또 세월이 걸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훨씬 더 발빠르게 먼저 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 변화의 결실이 실제 2026년 전에 나올 수 있을까가 결국에는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R&D 말씀하셔서 그런데 왜 과기부에서 몇 달 전에 왜 탄소 중립 관련해서 100대 과제 이거 선정해서 발표하고 했었거든요. 그거 리스트도 어디 쭉 있을 텐데 네네. 그게 내년도 예산 R&D가 워낙 다 깎였잖아요. 거기 있는 것들도 역시 깎인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더더군다나
어떤 결실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그러냐? EU의 수출입 현황을 한번 제가 탄소 배출량 측면에서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수출입을 이야기할 때 무역 수지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죠. 얼마어치 팔았고 얼마어치 수입했느냐. 근데 이거를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서 몇 톤의 탄소를 수출했고 몇 톤의 탄소를 수입했냐 이 기준으로 살펴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살펴보면은 현재 6개 품목으로 선정된 이 품목들은 특히나 현재 EU의 수출입 현황에서 탄소 순수입량이 굉장히 많은 품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철강도 그렇고 뭐 시멘트도 그렇고 수출입을 할 때 EU가 해외로 수출을 해서 해외로 보내버린 이산화탄소의 양보다 다른 나라가 EU로 수출을 해서 그렇게 들여온 탄소의 양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CBAM의 첫 번째 타겟이 되기가 굉장히 좋았던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탄소 기준으로 봤을 때 EU의 입장에서 탄소 수입을 하는 역할, 순수입이 되는 품목들이 이 6개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6개 품목 외에도요, 전자제품, 석유화학 이 분야 같은 경우도 유럽이 지금 탄소 순수입하는 입장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6개 품목에 뒤이어서 곧바로 석유화학과 전자제품으로까지도 CBAM이 확대될 수 있다.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 두 품목 또한 우리의 주력 그러네요. 수출 상품이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이제 문제는 EU만 이럴 것이냐? 그게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런 탄소의 수출입, 순수출, 순수입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유럽만 탄소를 수입하는 게 많은 입장이 아니에요. 국가별 무역 수지를 이제 탄소의 순수출, 순수입 이런 것들로 따져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수입하는 나라가 어디냐? 1등이 미국이었고요. 2등이 일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탑10을 보면은 탑10 중에 대부분이 유럽인 건 사실인데 실제 글로벌 1등, 2등은 아직 탄소 국경 조정 같은 걸 시행을 안 한 상태인데 미국과 일본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유럽처럼 이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들한테 이득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탄소를 수출하는 나라 중에 몇 번째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6번째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수출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탄소 수출 수입 이건 어떻게 따지시는 거예요? 수출입 통계를 OECD가 단순히 무역 수지를 기준으로만 통계를 잡고 있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돈을 기준으로도 수출입 통계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양을 기준으로, 질량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거를 몇 톤이나 팔아치웠냐 하는 양으로도 통계가 관리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탄소로도 이 통계가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미 누군가는 이산화탄소로 거래를 하고 이거에 돈을 매기고 돈을 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뜻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좀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런 것도 좀 짚어보고 싶어요. 이게 쉽게 거부할 수 없는 게 명분이 너무 좋잖아요. 탄소 누출을 막겠다는데, 이 지구를 위해서 탄소 누출을 막겠다는데, 그래서 결국 대응을 못한 사람이 그냥 뭔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된 것 같은데, 파이낸셜 타임스 얼마 전에 보니까 거기 한 레터가 실렸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녹색 제국주의라고 하는 그런 걸 좀 지적하면서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거죠. 이유 너네 여태까지 할 거 다 해놓고서 이제 와서 사다리 딱 걷어차면서 개도국도 못 올라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얘가 하나가 나오는데, 모잠비크 같은 경우에는 국가 수출의 25%가 알루미늄 수출인데 그럼 이런 나라들은 뭐 먹고 살라는 거냐 뭐 이런 이제 지적을 하더라고요. 제가 본 어떤 보고서에서도 이게 이제 시행이 되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복지를 이제 비용으로 산출했는데 연 1,410억 불 정도 혜택을 입게 되는데,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1,060억 달러를 오히려 마이너스다. 이런 이제 분석을 해놓은 것도 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 관점에서 좀 바라볼 문제인데, 산업혁명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와서는 온난화의 원흉으로 지목이 되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번영과 발전과 그것 또한 산업혁명의 결과물이기도 하죠. 산업혁명에 따른 대전환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대전환의 시발점은 유럽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의 패권 또한 유럽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 패권이 미국으로 넘어가 버렸고, 지금은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G2가 되면서 그 패권을 꽉 쥐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유럽 입장에서는 다시금 좀 우리가 주목받아야 될 때가 됐는데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로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 땅덩이 넓고 사람 많은 거 미국과 중국의 특징이죠. 자원도 많고 그걸로 접근했을 때 안 될 것 같아요. 게임이. 그러면은 저렴한 인건비? 그건 또 중국에 되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내세울 수 있는 거는 녹색 전환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철강하고 조선. 지금은 우리가 글로벌 탑을 다투고 있는 정말 세계 최고의 수준을 갖고 있는 거지만 유럽이라고 철강이 없었겠습니까? 유럽이라고 조선업을 안 했을까요? 전 세계가 안 그래도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요걸로 포인트를 삼자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유럽이 패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녹색 전환의 깃발을 가장 먼저 꽂은 것이죠. 그래서 기술 개발도 가장 빨리 나섰고 나머지 나라들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뒤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좀 그렇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그 방향이 잘못된 방향이야 그래서 유럽 잘못됐어라고 말할 수가 절대 없는 안 쫓아가면 우리만 손해인 이거를 뭐라고 하기에는 유럽이 또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 절치부심하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온 것 아닐까. 비밀스럽게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유럽이. 할 수가 없죠. EU라는 네. 구성 자체가 다자 협의체니까. 비난한다고 막을 수도 없고 잘못됐다라고 지적할 수도 없는 그런 방향성인 것 같아요. 정말 지구를 걱정하는 그런 순수한 의도 플러스 거기다 결국은 이제 이걸로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패권을 가져올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그다음 먹고 살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우리 밖으로 뺏기지 않으려면 이 CBAM을 준비한 또 자세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럼 오늘 말씀 나눠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첫 외부 손님이었거든요. 어때요? 저희 바 어떤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네. 스튜디오도 이렇게 잘 갖추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니까 네. 일단은 거기에 굉장히 놀랐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제가 현장에서 이제 윤지로 선배를 뵀을 때는 저는 방송 기자였던 거지만 선배는 이제 신문 기자셨던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유려하게 너무나도 부드럽게 진행을 해주심이 덕분에 너무 게스트로서 너무 편안하게 방송을 할 수 있었고 첫 번째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고받는 덕담을 듣고 계신 분도 편안하게 보실지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